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도 위를 검은색 SUV가 맹수처럼 질주하고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며 시야를 흐렸지만, 운전석에 앉은 박서윤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밟고 있는 가속 페달의 압력은 단순한 속도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감정의 물리적 표현이었으며,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서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목격한 딸, 민지의 처참한 모습이 그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창백한 얼굴은 서윤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담당 군의관은 훈련 도중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인한 파편상이라고 둘러댔지만, 대한민국 최전계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서 10수년간 복무하며 온갖 종류의 상처를 봐왔던 서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민지의 왼쪽 가슴에 남겨진 상처는 폭발물 파편이 찢고 지나간 불규칙한 열상이 아니라 예리하고 날카로운 흉기가 정확한 각도로 늑골 사이를 파고든 자산김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명확한 사리를 품고 훈련된 동작으로 찔러 넣은 공격의 흔적이었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순간 서윤의 이성은 차가운 분노로 뒤덮였다. 그녀는 즉시 차를 몰아 민지가 복무 중인 강원도 최전방 21사단 사령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의 마찰음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고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부대 측에서 무언가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고,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영영 진실이 묻혀버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서윤은 핸들을 쥐인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침착했다. 과거 백호라는 호출명으로 불리며 대테러 작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그녀의 감각들이 오랜 공백을 깨고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들조차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빗줄기에 가려져 흐릿한 잔상으로 남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21사단 사령부의 지형과 주요 진입로, 그리고 경계 초소의 위치들이 3차원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감히 자신의 딸에게 칼을 겨눴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령부 정문으로 이어지는 굽은 도로에 접어들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서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매끄럽게 돌아나갔으며, 그녀의 운전 실력은 현역 시절 고속 추격전을 벌이던 때와 비교해도 전혀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저 멀리 위병소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우의를 입은 헌병 2명이 검문을 위해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쳤다. 일반적인 방문객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내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서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아 엔진 회전수를 높였다.
육중한 SUV가 굉금을 내며 돌진해 오자 검문을 하려던 헌병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황급히 정지 신호를 보내며 호루라기를 불어댔지만 차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윤의 목적은 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분노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 썩어빠진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차량은 위병소 차당이 바로 앞까지 돌진한 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급제동을 걸어 멈춰 섰고 그 거리는 차당이와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슬아슬한 위치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튀어오른 물이 헌병들의 군화와 바지를 적셨고 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총을 움켜쥐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서윤은 천천히 운전석 창문을 내렸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들이닥친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병들을 응시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앳된 얼굴의 헌병 상병이 총구를 비스듬히 겨눈 채 다가와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신원을 밝히고 차량에서 내리라는 그의 명령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서윤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말끝을 흐렸다. 서윤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을 담고 있어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김민지 중위의 모친이자 예비역 상사 박서윤이라고. 짧게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빗소리를 뚫고 헌병들의 귓가에 박혔다. 지금 당장 사단장이나 헌병대장에게 연락해서 내가 들어간다고 전하라며 덧붙이는 그녀의 말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헌병 상병은 절차상 민간인은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기어를 다시 주행 모드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위협적인 배기음을 만들어냈고 이는 마치 당장이라도 차단기를 부수고 돌진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겁에 질린 헌병들이 뒤로 주춤거리며 무정의에 대고 다급하게 지원 요청을 하는 사이 서윤은 핸들을 꺾어 차당이 옆에 좁은 인도 턱을 타고 넘는 대담한 기동을 감행했다. SUV의 한쪽 바퀴가 높게 들리며 차체가 크게 기울어졌지만 그녀는 정교한 핸들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차당이가 차량의 지붕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병소를 통과해 영내 도로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위병소 근무자들이 고함을 치며 쫓아오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차는 빗속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영내에 진입하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붉은 경광등이 회전하며 부대 전체에 비상 상황임을 알렸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헌병 순찰차의 불빛을 확인했지만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익숙한 듯 부대 내부의 지름길을 찾아 방향을 틀었다. 이곳은 그녀가 오래전 연합훈련을 위해 몇 번 방문했던 곳이었고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진 그녀에게 한 번 본 지형을 잊어버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서윤은 주요 도로를 피해 창고 뒤편에 좁은 이면 도로로 접어들었고 빗물에 젖은 흙길 위에서도
차체의 미끄러짐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목적지인 여군 장교 숙소로 향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퍼붓고 있었고 와이퍼의 움직임이 무색할 정도로 시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이 발견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곳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녀는 민지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여군 숙소가 위치한 언덕길이 보이자 서윤은 전조등을 끄고 미등만을 켠 채 은밀하게 접근을 시도했다. 이미 부대 전체에 침입자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기에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이용해 차량을 숙소 뒤편에 숲속 공터에 숨기듯 주차했고 시동을 끄자마자 빗소리가 다시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옷을 적셨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우이와 전술용 손전등을 챙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절도 있었으며 마치 현역 시절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되찾은 듯했다. 빗속을 뚫고 숙소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건물 외벽에 붙어 상황을 살폈다. 숙소 입구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군사경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그들은 현장을 보존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급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서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건물 뒤편에 있는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침투하기로 결심했고 미끄러운 빗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악력과 균형 감각으로 순식간에 벽을 타고 올랐다. 2층 복도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밀어젖히고 소리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젖은 군화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많은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음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숨소리를 죽이고 벽에 밀착하여 민지의 방이 있는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고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민지의 방 앞에는 경계병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지루한 듯 잡담을 나누며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거리를 좁혔고 그들이 나누는 말 속에서 충격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자살 시도라는 공식 발표와는 달리 그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뒤처리가 골치 아프게 되었다는 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는 서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경계병들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총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 속도는 그들보다 훨씬 빨랐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한 명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을 뒤로 하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어젖혔고 그곳에는 그녀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참혹한 진실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검붉게 얼룩져 있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서유는 핏자국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침대 시트는 찢겨 있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자아의 소동이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거기 누구냐 멈춰" 라는 고함이 들려왔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서유는 재빨리 방 안을 스캔하여 민지가 남겼을지 모르는 단서를 찾았고 침대 밑 구석에 떨어져 있는 작은 펜던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지만 줄이 끊어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서유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유리창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2층에서 뛰어내렸고 빗물에 젖은 화단 위로 낙법을 구사하며 안전하게 착지했다. 뒤이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수사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유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막연한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호흡을 조절했고 쫓아오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부대 전체가 쫓는 위험한 사냥감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사냥터의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21사단의 불빛들을 응시했고 딸을 해친 자들이 누구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둠과 빗줄기가 만들어낸 천연의 위장막 속에 몸을 숨긴 박서윤은 2층에서 뛰어내린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리를 매만지며 호흡을 골랐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여군 숙소 입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수사관들은 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보다는 무언가를 황급히 감추고 정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는 강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헌병 수사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초조해하며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부하들이 들고 나오는 증거물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에 쑤셔 넣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자살로 위장되고 있다는 자신의 심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시린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숲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고 빗속을 뚫고 나타난 불청객의 등장에 분주하던 헌병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강 대위는 흠뻑 젖은 채 자신을 노려보는 서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계급장을 과시하듯 어깨를 펴고 거만한 태도로 누구냐고 소리쳤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강 대위가 막 트렁크에 실으려던 증거물 가방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물을 어디로 빼돌리는 것이냐고 낫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어서 강 대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라며 부하들에게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헌병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서유는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강대위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훈련받은 군인들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707 특임단 시절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사람을 제압하는 눈빛으로 강대위를 응시했고 지금 내 딸이 누워있던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단 하나라도 훼손한다면 군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윤의 말에는 허세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기에 강대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것은 군사 기밀 사항이며 유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원론적인 규정을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유는 코웃음을 치며 강 대위의 손에 들린 투명한 증거물 봉투 속에 칼을 가리켰고 그것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과도였지만 날의 형태와 핏자국은 민지의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람이 찌른 각도와 힘의 방향이 저 칼에 묻은 혈흔의 패턴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스스로 찌를 때에 나타나는 주저흔이 전혀 없다는 점과 늑골 사이를 정확히 파고든 솜씨는 숙련된 전문가의 소행임을 암시하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자살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매섭게 몰아붙였다. 강 대위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억지 논리로 서윤의 말을 반박하려 했지만 논리적 허점만 드러낼 뿐이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어린 헌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 대위의 부당한 지시와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장 어려 보이고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일병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당신도 현장을 봤을 텐데 정말로 그것이 자살로 보였느냐고 물었다. 일병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강 대위의 눈치를 살폈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모습은 현장에 있던 병사들조차 상부의 압력에 의해 진실을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 대위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가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와 군사시설 침입죄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강 대위에게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군의 명예인지 아니면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안위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주변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윤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강 대위 뒤편에 주차된 검은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누구든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차 안의 인물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 분명했고 닫혀있던 차 창문이 스르르 올라가 완전히 닫히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강대위는 서윤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리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깨닫고는 대신 무정의를 들어 증원 병력을 요청했다. 그는 헌병 특수임무대를 호출하며 테러리스트 수준의 위험인물이 침입했다고 보고했고 상황을 과장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덮으려 했다. 서윤은 강대위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건의 배후에 강대위 같은 조무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계급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시간을 끄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물러선다면 다시는 현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해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서윤은 순식간에 강 대위와의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증거물 가방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발로 차 자신의 쪽으로 가져온 그녀는 재빨리 내용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헌병들이 곤봉을 빼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다수의 적을 상대로 빗속에서 벌어지는 육탄전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서윤이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딸을 위한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지웠다. 그녀는 달려드는 헌병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진흙바닥에 꽂아버렸고 이어서 덤벼드는 다른 병사의 명치를 가격하여 숨을 끊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고 단지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 접근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쓰러진 병사들 사이로 강대위가 다시 권총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조준을 시도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하며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도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위는 서윤의 기세에 눌려 반가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그 사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의 증원 차량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 중 민지의 수첩으로 보이는 작은 노트 하나만을 챙겨 품에 넣었다. 그녀는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지기 전에 숲 쪽으로 퇴로를 확보해야 했기에 강 대위를 향해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는 날렵하게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정지하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공포탄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발치는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다. 숲의 가장자리로 진입한 그녀는 나무와 수풀을 이용해 추적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익숙한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따돌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방금 본 민지의 수첩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강 대위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증거물들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거대 권력에 맞서는 추적자가 되었다. 비에 젖은 군복 바지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수첩의 감촉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가 되어주었다. 사령부 건물 옥상에 탐조등이 숲을 훑으며 그녀를 찾고 있었고 곳곳에서 헌병들의 무전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포위망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훈련 때 파악해 두었던 배수로를 찾아 몸을 숨겼고 차가운 오물이 흐르는 좁은 통로였지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들었고 미세한 빛에 의지해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수첩의 겉표지는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다행히 안쪽의 내용은 번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서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민지의 단정한 필체로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특정 인물의 이름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서유는 직감적으로 이 이니셜의 주인이 딸을 해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배수로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수색견을 동반한 수색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유는 수첩을 다시 품에 넣고 호흡을 멈춘 채 물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담갔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대위가 언급했던 헌병 특수임무대, 즉 SDT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했고 서유는 그들과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나갈 계획을 세웠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이 싸움에서 물러설 곳은 없었고 그녀는 전신의 감각을 곤두쓰며 다가오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사령부 본청 3층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초해중령의 집무실은 창밖의 폭우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는 블라인드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영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갑게 주시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강 대위로부터 걸려온 보고, 전화가 끊긴 채 놓여 있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단순한 유가족의 난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대의 움직임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치밀하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과거 707 특임단의 전설로 불리던 박서윤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한 명의 여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그 철없는 장군의 아들을 원망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최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잊은 채 전화기를 들어 헌병대장에게 직접 연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다급함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침입자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며 부대의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초법적인 발포 명령을 내렸다. 상대가 비무장 상태의 여성이라는 점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비리를 덮고 장군의 아들을 보호하여 자신의 출세 가도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모습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여 동료와 부하를 팔아넘기는 탐욕스러운 늑대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편 빗물이 범람하는 배수로에 몸을 숨긴 서유는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탐조등 불빛과 점점 가까워지는 군견들의 짖는 소리를 들으며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채취를 지우기 위해 배수로, 바닥의 진흙과 오물을 온몸에 발랐고
차가운 빗물에 천이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정신력으로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군견들이 냄새를 맡고 배수로 입구 쪽으로 컹컹거리며 달려들자 그녀는 즉시 물속으로 잠수하여 숨을 참았고 수색대원들이 랜턴을 비추며 지나갈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폐는 산소 부족으로 터질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물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과도 같은 침묵을 지켰다. 수색대가 멀어지는 기척이 느껴지자 서유는 조용히 물 위로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병사들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투입된 사냥개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고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서유는 배수로를 따라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방역을 위한 지형 지물을 물색했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폐기된 보급 창고를 발견하고 그곳을 임시 거처로 삼기로 했다. 창고 안은 낡은 장비들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비를 피하고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젖은 수첩을 다시 꺼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수첩의 페이지들은 물기에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민지가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은 그녀의 고통과 절망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고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 형식으로 적힌 글들 속에는 상관들의 부당한 지시와 성적인 희롱, 그리고 조직적인 왕때에 대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의 기록에는 VIP라는 은어로 지칭되는 인물이 부대에 방문한 이후부터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인물이 민지를 따로 호출했다는 대목에서 서윤의 시선이 멈췄다. 민지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한 폭력과 협박으로 돌아왔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서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김태인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가 21사단장이 모시는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민지는 김태인이 자신을 억지로 술자리에 부르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을 때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적어 놓았고 그날 밤의 공포가 고스란히 문장에 묻어났다. 또한 사건 당일 민지가 호출된 장소가 영내에 있는 장교회관인 무궁화 회관이라는 사실과 그곳에 최중령이 동석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했고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왜 부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고 서유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헌병특임대 소속으로 보이는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소총을 정조준한 채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가 무전을 치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 뒤의 그림자 속에 숨어 호흡을 멈춘 채 그가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랜턴으로 내부를 비추는 순간 서유는 맹수처럼 튀어나가 쇠파이프로 총신을 쳐내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병사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서윤의 완력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경동맥이 눌린 그는 몇 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조치했고 그의 허리춤에서 무정이와 전술 단검을 탈취했다. 그녀는 무정이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채널을 돌려가며 적들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무정이 너머에서는 초해중령이 직접 지휘하며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었고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서윤은 쓰러진 병사의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 차가운 단검을 그의 목에 들이대며 김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어 병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병사는 처음에는 군사 기밀이라며 입을 다물었지만 서윤이 칼끝으로 피부를 살짝 그으며 고통을 주자 결국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태희는 현재 사건의 여파로 부대 내 장교회관 VIP 룸에 머물고 있으며 초해중령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과 오늘 밤 그곳에서 비밀리에 연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정보까지 술술 불었다. 서윤은 그를 다시 기절시킨 뒤 창고 구석에 숨겨두고 장교회관이 있는 방향을 향해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장교회관은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평소에도 일반 병사들의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이었지만 오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경계가 더욱 삼엄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적들이 자신을 숲속에서 찾고 있을 때 그들의 봉어지로 침투하는 역발상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탈취한 헌병 특임대에 검은색 우의와 장비를 착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위장했고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수색대원 중 한 명으로 보일 완벽한 변장을 마쳤다. 이제 그녀는 쫓기는 사냥감의 위치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암살자가 되어 빗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숲속은 번쩍이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서윤은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를 숨기며 능선을 타고 이동했고 중간중간 마주치는 검문소들은 우회하거나 위장한 복장을 이용해 대담하게 통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을 망가뜨린 김태인과 그를 비호하는 최중령에 대한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가 다져져 있었다. 그녀는 이동 중에 마주친 순찰조의 동선을 파악하여 빈틈을 찾아내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령처럼 이동했다. 마침내 언덕 아래로 화려하게 불을 밝힌 장교 회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그 주변에는 고급 승용차들과 경호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군대의 시설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추악한 욕망과 범죄가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을 구역질 나게 만들었다. 회관 입구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2중 3중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까지 배치되어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건물 뒤편에 위치한 식자재 반입구와 연결된 지하 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곳이 유일한 침투 경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포복으로 접근하여 외곽 경비를 서던 초병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단숨에 기절시키고 풀숲에 숨긴 뒤 철조망의 틈새를 벌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전술 단검과 얇은 철사를 이용해 몇 초 만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지하 복도는 습하고 어두웠지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져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딸은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 있는데 가해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킬 뻔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분노를 갈무리했다. 서유는 지하 배전실을 찾아내어 건물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살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메인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 그리고 중앙 통제실로 연결되는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내부의 CCTV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고 이는 그녀가 단순히 무력만 쓰는 군인이 아니라 전자전과 침투 공작에도 능통한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유는 메인 홀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갈린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계단 위에서는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되는 경호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서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며 김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VIP 룸의 위치를 특정하려 애썼다. 가장 안쪽의 거대한 쌍여다디문 앞에는 덩치 큰 사복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서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만한 목소리가 서윤의 귀에 포착되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김태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주변의 동조를 구하고 있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연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들었고 타이밍을 노리며 경호원들의 시선이 분산되기를 기다렸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겠지만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윤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에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전신에서는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낮게 읊조리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주문을 외웠고 그것은 707 시절 동료들과 함께 외치던 구호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맹세였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는 너희들의 피와 절망으로 갚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늑대들의 소굴에 들어온 어미 호랑이의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 밤은 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공포의 밤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서윤의 손을 떠난 연막탄이 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경호원들이 그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하얀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복도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시야가 차단된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무정의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허공을 향해 헛된 위협을 가하는 사이 서유는 연기 속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청각과 촉각만을 곤두세워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혼란에 빠진 그들의 움직임은 그녀에게 있어 느린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무릎 뒤, 오금을 정확히 가격하여 자세를 무너뜨린 뒤 턱을 올려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시켰다. 연기가 자욱한 복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냉철했고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적의 시야를 교란했고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두 번째 남자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비틀어 제압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으며 오직 다음 목표물을 찾는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통신 수단을 파괴하여 지원 요청을 원천 봉쇄했다. 복도의 소란은 곧 VIP 룸 안까지 전해졌고 문을 지키던 내부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상황을 살피려 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닥에 질비하게 널브러진 동료들의 모습뿐이었다. 서유는 연기가 거치기 시작한 틈을 타 복도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낙하하며 그들의 머리 위를 덮쳤고 중력을 이용한 강렬한 타격으로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격투 스타일은 화려함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살상무술에 가까웠으며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타격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투불능 상태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제 VIP 룸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1차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서유는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복도 끝에 위치한 전원 차단기로 향했고 망설임 없이 메인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를 어둠 속에 잠기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한 비명소리가 건물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잠시 후 붉은색 비상 유도등만이 켜지며 복도를 기괴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이 붉은 조명 아래서 서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더욱 공포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이 어둠과 혼란을 이용해 남은 쥐새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고통을 방관하고 은폐에 가담했던 자들이 공포에 떨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이동하며 방에 숨어있던 수행 장교 한 명을 발견했는데 그는 겁에 질려 책상 밑에 숨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려 하고 있었다. 서유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셔버렸고 그가 놀라 소리치기도 전에 입을 틀어막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장교의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서유는 그의 목에 차가운 단검날을 들이대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민지가 당한 그날 밤의 구체적인 상황과 누가 직접적인 가해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요구했다. 장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지만 서윤이 칼끝에 힘을 주어 목 피부를 살짝 베어내자 고통과 공포에 못 이겨 흐느끼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는데 그날 밤은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 고위층 자제들의 사냥 놀이판이었다고 고백했다.
김태희는 술에 취해 여군 장교를 길들이겠다며 내기를 걸었고 민지가 끝까지 저항하며 반항하자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민지의 가슴에 난 자상이 김태인이 홧김에 휘두른 스테이크 나이프에 의한 것이었으며 찌른 직후 그들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대신 사건을 덮기 위해 입을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유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장교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그들이 민지를 방치해 둔 채 알리바이를 꾸미는 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장교의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그를 어둠 속에 버려두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확인 사살은 끝났고 남은 것은 집행뿐이었다. 서유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VIP 룸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바닥에는 쓰러진 경호원들과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직원들이 남겨졌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부수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듯한 기만 전술을 썼고 이는 방 안에 갇힌 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방 안의 인물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동료들의 비명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어 서서히 목을 조여갔다. 그때 복도 코너에서 무장한 헌병 2명이 튀어나와 서윤을 향해 사격을 가하려 했지만 좁은 복도와 어두운 조명은 그들의 사격 정확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 서윤은 벽을 타고 달리며 총알을 피했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첫 번째 헌병의 총구를 잡아 위로 쳐 올리며 안면을 강타했다. 이어서 두 번째 헌병이 개머리판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몸을 숙여 피함과 동시에 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고 중심을 잃은 그의 등을 밟아 바닥에 꽂아버렸다. 총성은 좁은 복도에서 굉음처럼 울려 퍼졌고 이는 방 안의 김태인과 최중령에게 사신이 문 앞까지 당도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유는 쓰러진 헌병에게서 권총을 탈취하여 탄창을 확인한 뒤 허리춤에 꽂아 넣었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단검뿐만 아니라 화기까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총을 난사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갚아줄 계획이었다. 그녀는 VIP 룸의 육중한 양문형 문 앞에 섰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안한 대화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안에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경호팀을 호출하고 있었지만 응답 없는 무정이만이 지직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문 바로 앞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문을 향해 던질 준비를 마쳤으며 이것은 진입 직전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을 줄 마지막 선물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이를 앞에 둔 야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흉포하게 변해 있었고 전신의 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건물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오직 서윤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쿵쿵거렸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병상에 누워있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 창백한 얼굴이 그녀에게 마지막 망설임조차 지워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소화기를 문손잡이 쪽에 강력하게 내던져 잠금 장치를 부수는 동시에 문을 발로 차 열어젖혔다. 쾅 하는 굉금과 함께 문이 열리며 하얀 분말이 방 안으로 뿜어져 들어갔고 서유는 그 연기를 뚫고 지옥의 사자처럼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뀐 채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고급 소파에 앉아 있던 김태인과 최중령, 그리고 몇몇 고위 장교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을 호위하던 남은 경호원들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지만 서윤의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쉽사리 공격해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서윤은 천천히 방 안을 훑어보며 가장 안쪽에 앉아있는 김태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 눈빛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지는 듯한 한기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에 쥐어진 단검을 고쳐 잡으며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소화기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혼란 속에서도 박서윤의 감각은 초인적으로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녀는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는 미세한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김태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날린 경호실장의 움직임을 포착한 그녀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며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해 균형을 무너뜨렸다. 거구가 바닥으로 쓰러지며 내는 둔탁한 소음이 방 안을 울렸지만 서유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턱을 올려쳐 의식을 끊어놓음으로써 가장 위협적인 적을 순식간에 제거했다. 하얀 가루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보였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남은 경호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최중령은 4색이 된 얼굴로 권총을 뽑아 들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기도 전에 서윤이 던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자 김태희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몸을 숨겼고 그의 비겁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서유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 했고 이 화려한 연회장을 그들의 무덤이자 심판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서유는 바닥에 떨어진 초에 중령의 권총을 발로 차 멀리 치워버린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의 출입구를 자신의 등 뒤로 막아섰다. 비상 유도등의 붉은 불빛만이 간신히 비추는 방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김태인과 최중령을 덮쳤고 그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최중령은 억지로 용기를 내어 너 같은 테러리스트가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의 끝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유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꺼낸 민지의 피 묻은 펜던트를 그들 앞에 탁자 위에 던져 놓았다. 짤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 펜던트를 본 김태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그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서유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내 딸의 목에서 이걸 뜯어낸 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호원 한 명이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서유는 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한 뒤 업어치기로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고급 양주병들이 깨지며 독한 알코올 냄새가 피비린내와 섞여 진동했고 분위기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다. 최중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태인의 팔을 잡아 끌며 방 안쪽에 연결된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했고 이는 서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들을 즉시 제압하는 대신 일부러 놓아주는 척하며 그들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도록 유도했고 이는 사냥감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늑대의 사냥 방식이었다. 벽면의 장식장이 회전하며 숨겨진 통로가 드러나자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고 서유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하며 천천히 뒤를 쫓았다. 어둠 속에서의 추격전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익숙하고 유리한 전장이었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사냥의 시작이었다. 비밀 통로는 건물의 지하 설비실과 연결된 좁고 습한 미로였고 비상 전력조차 들어오지 않아 완벽한 암흑천지였다. 김태인과 초의 중령은 휴대전화 조명에 의지해 허둥지둥 달렸지만 공포심 때문에 발이 꼬여 넘어지기를 반복했고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서유는 조명을 켜지 않고도 탁월한 야간 시력과 청각에 의지해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소리 없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가끔씩 벽을 두드리거나 바닥에 쇠파이프를 긁어 소름 끼치는 소음을 만들어냈고 이는 도망자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었다. 통로의 중간 지점에서 김태희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신이 차단된 지하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최중령은 그런 김태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라고 윽박질렀지만 그 자신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들이 민지에게 했던 말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어주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그녀의 질문은 좁은 통로를 타고 메아리치며 그들의 귓가에 악몽처럼 박혔다. 겁에 질린 초의 중령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타협을 시도했고 원하는 돈이나 자리는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윤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와 어디선가 날아온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고통뿐이었다. 피가 흐르는 뺨을 감싸쥐며 최의 중령은 비명을 질렀고 김태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는데 이는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거만함 뒤에 숨겨진 나약한 본성이었다. 서유는 그들의 추악한 밑바닥을 확인하며 더욱 잔혹하게 몰아붙였고 그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서유는 통로의 갈림길에서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어 그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았고 그곳은 막다른 곳인 거대한 지하 보일러실이었다. 거대한 기계 소음과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시야를 가리는 보일러실은 마치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구석으로 몰렸고 쇠 창살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서유는 증기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단검이 들려 있어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각인시켰다. 김태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중령을 밀치며 모든 것은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민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는 서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최중령 역시 배신감에 치를 떨며 김태인의 멱살을 잡고 네가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냐고 소리치며 서로 치고받는 추태를 부렸다. 서윤은 그들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며 인간이 얼마나 비굴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다가가 두 사람의 싸움을 단번에 제압하고 각각의 무릎을 걷어차 꿇어 앉혔으며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눈을 피하지 못하게 강제로 고개를 쳐들게 했다. 서윤은 김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네가 찌른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대답을 못하고 떨기만 하는 그의 손을 잡아 단검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그 칼끝을 김태인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민지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 주겠다고 속삭였다. 칼끝이 피부를 파고들자 김태인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닫혀있던 보일러실의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밖에서 증원된 헌병대가 문을 부수기 위해 햄머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중령은 구원군이 왔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문에 빗장을 질러 놓았고 그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관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녀가 계획한 마지막 쇼를 위해 필요한 요소였고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해 판을 더 크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보일러실 한편에 있는 군의 방송용 마이크 시스템을 발견했고 전원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자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스위치를 켜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높였고 빗소리에 묻혀있던 정적을 깨고 그녀의 목소리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 장병이 듣게 될 것이라며 김태인과 최중령에게 그들의 죄를 육성으로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태인은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겁하며 입을 다물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손가락 하나를 뒤로 꺾자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며 자백을 시작했다.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고위 장교들의 성상납 요구와 폭력,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의 시도까지 낱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병장에 집합해 있던 병사들과 숙소에 있던 간부들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중령은 필사적으로 김태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서윤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서윤은 자백이 끝난 후 마이크에 대고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권력을 남용한 당신들에게 있으며 나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온 심판자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으며 밖에서 문을 부수던
헌병들의 동작마저 멈칫하게 만들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뿐이었지만 서유는 법이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징벌을 내리고자 했다. 그녀는 공포에 젖은 두 사람을 끌고 보일러실과 연결된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은 폭우가 쏟아지는 탁 트인 공간이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번쩍이며 그들의 모습을 비췄다. 김태인과 최중령은 비에 젖어 생쥐 꼴이 된 채 난간 쪽으로 몰렸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아래에는 수많은 군용 차량과 병력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고 서치라이트 불빛이 옥상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서유는 눈부신 불빛을 등지고 서서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며 너희가 스스로 뛰어내려 죗값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내 손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인지 결정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옥상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군용 헬기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접근하기 시작했고 강렬한 하강풍이 서윤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며 로프가 떨어졌고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요원 4명이 빗속을 뚫고 옥상 바닥으로 빠르게 레펠 강하를 시도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헌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착지하자마자 전술 대형을 갖추고 서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에서 고도의 살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태희는 그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보낸 구조대라 확신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윤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으며 새로운 사냥감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착륙한 요원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수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윤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의 손에는 살상용 전술 단검과 3단봉이 들려 있었다. 서윤은 빗물에 미끄러운 바닥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스케이트를 타듯 몸을 낮게 깔고 첫 번째 공격을 피한 뒤 상대의 가속도를 이용해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요원이 사각지대에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들어왔고 서윤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었지만 팔뚝에 긴 자상을 입으며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고통이 신경을 자극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서윤에 잠들어 있던 야수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녀는 고통을 잊은 채 더욱 빠르고 흉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옥상에 설치된 환풍구 구조물 사이를 넘나들며 요원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일대다의 불리한 싸움을 1대1의 국지전으로 유도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그녀를 쫓아 구조물 뒤로 돌아온 요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숨을 끊어놓고 그가 떨어뜨린 3단봉을 낚아채 뒤따라오던 적의 머리통을 가격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쓰러진 동료를 본 나머지 요원들의 눈빛에 순간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남은 요원의 팔을 꺾고 관절기를 걸어 무력화시켰으며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비나 망설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조대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김태인과 최중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난간 구석으로 몰렸고 이제 그들을 지켜줄 방패막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헬기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즉시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는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서유는 보란듯이 쓰러진 요원의 무정의를 주워들어 그들의 주파수에 접속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딸을 건드린 대가는 너희들의 목숨으로도 부족하다고 일갈했고 그 목소리는 헬기의 소음마저 뚫고 조종석에 앉아있을 지휘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유는 피 묻은 삼단봉을 질질 끌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은 사신 그 자체로 보였다. 최중령은 살기 위해 김태인을 앞서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서유는 가차없이 삼단봉을 휘둘러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김태인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서유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옥상 난간 밖으로 상체를 밀어버렸다. 허공에 매달린 김태인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까마득한 높이와 칠흑 같은 어둠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서유는 그의 귓가에 내 딸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땠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느냐고 속삭였고 그 말은 김태인의 영혼 깊숙이 공포를 심어주었다. 이때 옥상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수사관들과 검찰단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서윤과 김태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은 방송을 듣고 급파된 병력으로 사단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러 온 것이었지만 서윤은 그들조차 믿지 않고 김태인을 방패 삼아 대치했다. 조사본부장은 확성기를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할 테니 인지를 놓고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서유는 코웃음을 치며 법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며 옥상 위의 모든 사람들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서유는 김태인을 난간에서 끌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그의 손을 밟고 서서 군 검찰단에게 스마트폰에 녹음된 자백 파일과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의 위치를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 엇빠진 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음을 천명했고 이는 옥상 아래에 도열해 있던 수많은 장병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김태인은 수사관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했지만 이미 그의 범죄, 사실은 만천해에 드러났고 그를 비호하던 권력의 카르텔도 서윤의 폭로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최중령 역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든 비리를 자백하며 감형을 구걸하는 추태를 보였다. 그 순간 헬기에서 누군가가 저격총을 겨누는 반사광이 서윤의 눈에 포착되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김태인을 들어 올려 자신의 몸을 방어했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김태인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는데 이는 김태인의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기 위해 비정한 선택을 했음을 의미했다. 서윤은 쓰러진 김태인을 보며 권력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고 동시에 이 싸움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저격수가 다시 사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했고 혼란을 틈타 김태인과 최중령을 수사관들 쪽으로 밀어버렸다. 수사관들은 부상당한 두 사람을 긴급히 체포하고 서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그녀는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듯
피 묻은 삼단봉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라 할 일을 다 마친 전사의 휴식처럼 당당하고 고결해 보였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와 땀은 그녀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듯했고 그녀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병상에 있을 민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그들의 손길은 범죄자를 다루는 거친 손길이 아니라 영웅을 대우하는 듯 조심스럽고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이 연행되어 옥상을 내려가는 동안 건물 아래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길을 터주며 침묵 속에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전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준 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태인과 최, 중령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한 경멸로 가득 찼고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윤은 호송채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며 21사단 사령부 건물을 응시했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호송차의 창문 밖으로 비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약속했던 복수를 완성했고 권력 뒤에 숨어있던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과 딸이 겪어야 할 긴 치유의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고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피로에 지친 눈을 감았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현실을 자각하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모성애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며 칠흑 같던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며 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서윤을 태운 호송차는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 국군 교도소가 아닌 수도 통합병원으로 향했고 이는 상부의 특별 지시로 그녀가 먼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장군이 구속되고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세상은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병실에 도착한 서윤은 헌병들의 양해를 구하고 수갑을 찬 채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민지를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으로 돌아와 있었고 의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자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속삭였고 그 모습은 강인한 전사가 아닌 평범하고 여린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서윤은 벅차오르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군사재판과 법적인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웠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녀의 편에 서서 응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변호인단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며 몰려들었고 여론은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어머니라 칭송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쏟아내고 있었다. 서유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쪽잠을 청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고 꿈속에서 민지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그렸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어느 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전대미문의 군부대 습격 사건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권력형 성범죄, 비리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국민들의 이목은 온통 법정으로 쏠려 있었다. 박서윤은 수의가 아닌 단정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과는 달리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해 보였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술만을 주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서윤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수의 군인을 폭행하며 무기를 탈취한 행위는 군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서두를 뗐다.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법의 엄중함을 강조했지만 변호인단은 그녀의 행동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식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호소해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법리적인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깊게 고뇌한 흔적을 내비쳤고 잠시 뜸을 들이며 법정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단이 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부조리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박서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그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그녀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인 딸의 생명이 위독했던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녀가 폭로한 진실이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기뻐했다. 서유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재판부에게 예의를 표했고 그녀의 눈가는 안도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반면 같은 시각 옆 법정에서 진행된 김태인과 최중령, 그리고 그들을 비호했던 김태인의 아버지인 전직 장군에 대한 재판은 서리빨처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태인은 저격으로 인한 어깨 부상으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그에게 특수강간 치상 및 군무 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최중령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에 철퇴를 가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했던 전직 장군은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서윤을 향해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짧은 목례로 답하며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실었다. 그녀에게 있어
세상의 관심이나 영웅 대접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병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딸 민지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서윤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제야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실감했고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수도통합병원의 VIP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지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다행히 장기의 손상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민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재판 결과를 확인했고 집행유예라는 자막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오자 민지는 불편한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맞이하려 했지만 서윤이 달려와 그녀를 부둥켜 안으며 제지했다. 두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지난 상처들을 씻어내는 치유의 약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모녀의 상봉을 넘어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애와도 같은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며칠 뒤 서윤과 민지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군 생활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김태인 일당에게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고 서윤은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민지는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비췄고 서윤은 딸의 어떤 선택이든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들은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707 특임단 시절에 옛 동료들이 병실을 찾아와 서윤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예우를 갖추었다. 그들은 서윤의 행동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며 존경의 뜻을 표했고 민지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위병소에서 서윤에게 겁을 먹었던 그 헌병상병도 사복 차림으로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작은 음료수 박스를 건네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서윤은 그들의 방문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정의를 향한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지의 퇴원날 서윤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딸과 함께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빗속을 질주하던 그날의 광란의 질주와는 달리 이번 드라이브는 여유롭고 평화로웠으며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파도에 실어 보내는 의식을 치렀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유는 민지에게 가슴의 흉터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네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훈장과도 같다고 말해주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겉옷을 벗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흉터를 당당하게 드러내 보였다. 흉터는 여전히 붉고 선명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력의 증거로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민지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서유는 작은 보안 회사를 설립하여 여성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의뢰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민지는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주말이면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모녀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화려한 액션 영화가 아닌 소소하고 따뜻한 휴먼 드라마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일명 박서윤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군 내부의 성범죄와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스를 보던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가 세상을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서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밥이나 먹으라고 타박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하게 차올랐고 그것은 자신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보상이었다. 서윤은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삼단봉을 꺼내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피와 비로 얼룩졌던 그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는 이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만약 또다시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순간이 온다면 주저없이 일어설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든 백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서윤과 민지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락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난로 앞에서는 두 사람이 담요를 덮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흰 머리를 뽑아주며 이제 엄마도 늙었다고 농담을 건넸고 서유는 너 키우느라 속 썩어서 그렇다고 받아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을 깨고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그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봤다. 서유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제목도 없는 긴 소설과도 같았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누가 내 딸의 가슴을 찔렀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누가 내 딸을 치유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딸의 가슴을 찌른 것이 단지 김태인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침묵하고 방조했던 사회 전체였음을 깨달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꺾이지 않는 사랑과 정의뿐임을 배웠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자라. 나의 아가.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눈 덮인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폭풍우를 지나 비로소 평온한 항구에 도착했고 이제 그녀 앞에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힘차게 빗자루를 움직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서윤과 김민지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남긴 용기의 불씨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불의와 고통이 존재하지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운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빛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백호 한 마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한 모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창가이다.